안녕하세요. 도그냥TV의 도그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라이브 대신에 비주기적으로 돌아온 녹화 방송 준비했습니다. 와! 네, 오늘 같이 해볼 콘텐츠는요, 뭐냐면 도그냥 브런치 코멘터리 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우후. 여러분 제 본진 알고 계시죠? 제 본진이 브런치잖아요. 브런치에 글이 몇 개 있냐면 463개 있습니다. 엄청 많죠? 여러분들 이거 브런치 글 찾아서 읽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거 463개? 아무리 뭐 작품이라고 하는 요 탭에 가서 구분을 해보신다 한들 콘텐츠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구글 가서 검색하시거나 다른 사람들이 링크 해줘야지 읽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제가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이 글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글 몇 개 뽑아서 읽어보려고 해요. 라이브로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시간이 라이브 하기에 몹시 애매한 시간이고 또 갑작스럽게 라이브 켜면 여러분들 당황할 수 있으니까 제가 녹화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무슨 말 해도 답변도 잘 안 하시잖아요. 저희 오늘 요거 보고 댓글 좀 달리고 리뷰도 좀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런 거 주기적으로 라이브로 해볼게요. 오늘까지는 녹화 방송 갑니다. 자, 여러분. 자, 도그냥 브런치 왔어요. 도그냥 저죠. 네, 여기 보시면 옛날 프로필 사진 보이고요. 네, 도그냥 브런치 와보시면은 글이 되게 많긴 한데 진짜 글이 463개나 되니까 뭘부터 읽어야 될지 너무 힘드시대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커머스 기획자의 사고 여행이 이제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특별상 탄 거라서 그냥 딱 걸어놓긴 했는데 사실 여기 있는 글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주니어 분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이 이커머스 기획자의 사고 여행은 글 자체가 실제 제가 일하면서 고민했던 어떤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도메인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한 걸 제가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뭔가 목적을 가지고 뭔가 만들었던 매거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아,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쉽고요. 제 브런치에서 제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오셔서 보셨던 거는 요거 어딨냐? 요거 보통의 UX 기획자 요건데요. 이게 벌써 2017년, 2016년 그때 연재했던 글이라서 보시면 네, 이게 그때 쓴 글들이 2017년일 거예요 아마. 보이죠? 2017년 시의성이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 트렌드가 좀 지났어요. 요 책에서 걸러가지고 이제 잘 만들어서 출간한 책이 이제 서비스 기획 스쿨이었는데 그 서비스 기획 스쿨도 벌써 이제 나온 지가 2020년 6월에 나왔으니까 이제 콘텐츠들이 조금 노후화된 면이 있죠. 작가 소개에 여기 책 보시면 요 책이 이제 나온 지가 벌써 2년이 꽉 채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요새 어떤 글을 쓰느냐? 저는 좀 이제 생각의 범주라던가 일하는 범주가 조금씩 바뀌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서비스 기획자로만 일을 하고 있었고 대기업 베이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 전에 스타트업 형태로 일하는 지금 정확히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엔 좀 사이즈가 커져 버렸는데 스타트업으로 일하는 회사로 프로덕트 매니저 그리고 지금은 프로덕트 오너예요. 프로덕트 오너라는 직무로 좀 전환하면서 뭐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폭포수 방식으로 일하던 것들을 프로덕트 팀이라고 하는 이제 애자일 조직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일을 바꿔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뭐 전환되는 되게 많은 고민들 같은 경우를 좀 글들로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딱히 매거진에서 티가 나거나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지금 보실 분들만 좀 보시고 있는데 오늘 좀 같이 읽어보고 싶은 컨텐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요거를 준비를 했어요. 요새 가장
요즘 쓴 것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과격한 제목도 보이고 뭐냐 어떤 글이냐 요겁니다. 네, 여기 써놓을게요. 한국형. 제가 이거 진짜 맥북이랑 윈도우 번갈아 쓰다 보니까 완전 이 한영키 바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한영키 바보가 돼서 매번 틀려요. 네, 어쨌든 그만 또 틀렸죠 지금. 자, 한국형 K 프로덕트 오너의 탄생론에 대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름 제목부터 약간 의미심장해요. 한국형 K 프로덕트 오너의 탄생론. 한 문장, 한 단어 다 어렵게 느껴지신다. 여러분들 이제 아직 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시다 보면 요 단어 하나하나 좀 이제 익숙해지시긴 할 거예요. 저도 좀 이상해가지고 찾아보기 시작한 거고 1년 반 동안 준비한 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1년 반 동안 머릿속에 둥둥 떠오르던 고민을 이 글에다 썼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글을 같이 보면서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도 해드리고 그리고 저의 고질적인 문제 오타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타가 많아요. 오타가 많은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제가 보통 이걸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무슨 목차를 정해놓고 막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제 이제 머릿속의 흐름대로 이제 글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쓰느라고 오타를 내고요. 아까 보셨죠? 제가 한영키 바보가 됐어요. 이제 맥북이랑 윈도우랑 막 바꿔 쓰다 보니까. 그래서 오타를 내요. 이 캡스락 때문에. 그래서 오타 내고요. 이거 말고 다른 글들에 있는 오타들은 스마트폰으로 써가지고 제가 나중에 언젠가 보여드릴 일이 있으면은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이게 손가락 2개 타법이라고 이렇게 칩니다.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 진짜 깜짝 놀라시는데 근데 글이 굉장히 빨리 써요.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브런치 글의 한 8할은 다 이 스마트폰으로 쓴 거고요. 이 글은 아니에요. 이 글은 키보드로 썼는데 네, 이거는 진짜 막 새벽 시간에 막 어떡하지? 이 글을 빨리 써야지 내가 살 수 있겠다. 숨 막혀 후화후화 막 이래가지고 쓴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국형 K 프로덕트 오너의 탄생론. 이 부제가 중요합니다. 어쩌다가 이놈의 차이가 발생됐는지 알아보자. 여기에 이제 한 맺힌 저의 감정이 담겨 있죠. 차이가 있다. 그래서 헷갈려 죽겠다. 이게 이제 요 글에 여기 문맥상에 숨어 있는 글들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으면서 한번 코멘터리 해보겠습니다. 프로덕트 오너가 된 뒤에 변화하는 업무 속에서 갈팡질팡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해외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를 하려고 했었다. 이 문장에서 저는 웁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고요. 책이란 책, 유명한 책 다 찾아봤어요, 정말. 그리고 일부러 원서 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어휘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용어를 바꿔놓으니까 제가 회사 가서 듣는 건 영어 용어인데 영어로 된 용어인데 책에서는 한글로 돼 있으니까 도대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못하는데 떠뜸떠뜸 원서로 보면서 1년 동안 죽어라 공부를 했거든요. 나름. 왜냐? 이거 도대체 업무가 다르긴 다른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약간 아리까리 송송해. 아무리 많은 설명을 봐도 헷갈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 혼동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말하는 프로덕트 오너가 실제 실리콘밸리에서 프로덕트 오너가 맞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의문을 준 게 이 멜리사 페리의 책이었어요. 제가 멜리사 페리 책을 진짜 많이 거론하는데 사실 이분에게 큰 동질감을 느끼긴 하거든요. 이분도 이제 디자이너 출신으로 기존에 이제 서비스 기획자처럼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들도 막 화면 설계에서 100장 치는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바뀌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뭐 설명을 하는 책들을 주로 쓰시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그 개발 함정에 빠지지 마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영어는 제가 읽으면 부끄럽죠? 그래서 건너뛰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프로덕트 오너의 롤과 프로덕트 매니저의 롤을 다르게 했어요. 여기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네요. 네, 이거 보면 프로덕트 매니저는 여러 개의 키 롤을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롤은 비즈니스 골과 그 사용자의 목표를 일치시켜서 가치를 획득시키는 데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프로덕트 오너의 롤은 뭐냐면 스크럼 팀을 운영하기 위한 거래요. 그래서 프로덕트 매니저는 커리어인데 프로덕트 오너는 그냥 롤이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뭔 차이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써놨죠. 영어라서 미안하지만 이거 읽는 사람들한테 미안한 거고, 한글 버전의 어휘가 번역 어휘가 많다 보니 오히려 이해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아서 꾸역꾸역 원서로 읽었고, 덕분에 나는 어휘의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맞아요. 네, 책에 나와 있는 이해도, 이 직무에 대한 이해가 국내에서 이제 펼쳐져 있던, 퍼져 있던 이해도와 확연히 다른 걸 찾을 수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던 뭔가 해야 될 방향성을 뭔가 데이터로 분석해서 나아갈 방향을 잡는 거는 우리 프로덕트 오너라고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 오너라는 책에서 봐도 그렇고, 이제 오너라고 있는 이름에서부터 약간 그런 느낌이 오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 역할은 프로덕트 매니저 롤이래요. 그리고 프로덕트 오너는 사용자 스토리를 양산해서 스크럼 팀의 업무를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서 개발 함정에 빠지기 쉬운 형태로 묘사하고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기획자 니네는 그냥 일만 계속 만들어내고 쓸데없는 짓도 많이 해, 뭐 이런 이제 안 좋은 글들을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글에 대한 표적이 이 글에서는 프로덕트 오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뭐가 이렇게 달라진 거지? 때문에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직무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특이하게 잡은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거를 찾아봤더니 이미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미 프로덕트 매니저랑 프로덕트 오너가 다른데 이게 막 뒤바뀌어 있고, 뭐 프로덕트 오너가 더 높은 사람, 프로덕트 매니저가 뭐 낮은 사람, 막 이렇게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역사학과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건가가 궁금해져서 역사를 뒤져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퍼졌길래 이렇게 됐나를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닥치는 대로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소스를 받은 것들은 일단 프로덕트 오너라고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국내에서 이제 어디서 스피커로 나서시는 분들의 출신지,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어떤 형태들 설명하시는 거 강의도 많이 들었고, 찾아서 들었죠. 그리고 모 회사들 있죠. 프로덕트 오너를 강조하는 그 모 회사 출신들 지인들한테 맨날 물어봤어요. 프로덕트 오너 어떻게 일해요? 라던가 이거 기존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 물어보다 보니까 각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제 각이 딱 나와. 이 역사학도가 하는 일이 원래 그거거든요. 이 사료라고 하는 것들을 요만큼씩 다 모아가지고 이야기 흐름을 쫙 만들어요. 이 글은 말하자면은 역사학과 출신의 사람이 쓴 프로덕트 오너에 대한 역사관을 역사 이론입니다. 이거 담론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론적인 이론이기에 반박 시 당신이 맞습니다. 아주 틀려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건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요거 출신들을 요 글에 쿠팡 얘기가 많이 나와요. 쿠팡과 토스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 출신이신 분들에게 한번 확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뭐 틀리지 않았다 라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배경 지식부터 깔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아까 이 멜리사 페리의 글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배경 지식 갖고 가야 되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한국형 프로덕트 오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애자일 조직의 대표적인 형태인 스크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스크럼은 작은 개발팀이 스프린트라고 하는 짧은 주기를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애자일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조직 형태가 업무 일하는 방식을 정의하게 되는데, 매일 하는 주간의 일을 부르는 명칭을 스크럼이라고 하는 곳 많죠. 근데 그 명칭이 사실 스크럼이 아닌 거죠. 스크럼은 조직 구성 자체를 얘기하고요. 이 스크럼 조직은 여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크로스 펑셔널 팀이에요. 그래서 그 구성 요소에는 스크럼 마스터, 프로덕트 오너, 그리고 개발자와 디자이너라는 메이커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메이커들은 개발자,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일반적이지만 개발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고, 사실 크로스 펑셔널 팀에는 영업이나 마케터나 오퍼레이터가 들어가도 돼요. 네, 어쨌든 스크럼에서 사용되면서 익숙해진 용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이제 스프린트, 1주에서 4주, 보통 2주 하죠. 매일매일 이슈를 체크하며 협업 관계를 높이는 데일리 스크럼, 그리고 스프린트에서 선택하게 되는 백로그, 우리가 해야 될 업무 백로그라고 부르고, 스프린트에서 얼마나 일이 처리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한 번다운 차트, 각 백로그의 완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완료 조건,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은 이 두 링크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좋은 링크가 있구나 하고 보시지 마시고 꼭 가서 보세요. 왜냐면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건데, 그 원본 출처 같은 개념으로 써놓는 거니까 이걸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요. 여튼 프로덕트 오너는 어디서 나왔다? 스크럼에서 나왔다. 이게 좀 핵심이에요. 그럼 프로덕트 매니저는 어떻게 된 거냐? 프로덕트 매니저는요, 제조업 시절부터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 말고 해외 제조업. 그러니까 프로덕트 오너가 이 스크럼이라는 대표적인 애자일 조직과 함께 등장을 했는데, 사실 프로덕트 매니저는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미니 CEO라고 하는 이 호칭,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평가 권한이 없는 리더라던가 뭐 이런 엄청나고 화려한 멘트, 이거 다 차치하더라도 프로덕트 오너는 이 스크럼이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 원래 업무가 딱 4가지인 거예요. 요청자들, 그러니까 고객이나 관리자, 팀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요. 우리 팀의 목표를. 그다음에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프로덕트 백로그를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이 백로그 개발하자 하고서는 수행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백로그를 스프린트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에 대한 완료 조건을 기반으로 구현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는 역할도 합니다. 뭐 결국에는 프로젝트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린트 팀, 그러니까 스크럼 팀 내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할, 어떤 거 개발할지 선택한다. 그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우선순위 정할 때 그냥 하기가 어려우니까 남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이때 통계적 수량적 부분을 활용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올바른 우선순위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가치가 있는지를 데이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더 상위에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활동이 필요해요. 이게 아까 프로덕트 매니저가 하는 역할인데, 그게 바로 비전과 전략입니다. 자, 이 역할을 프로덕트 매니저가 수행하는데, 그래서 비전과 전략을 만드는 게 뭐냐? 자, 요즘에 애자일 팀을 갖추고 있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애자일 조직을 스크럼에서 조금 더 발전한 스케일드 애자일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선택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참고자료 링크에 가보시면은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역할의 사람과 각 프로덕트 팀에서 프로덕트 오너를 하는 사람이 분리돼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들 진행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각 프로덕트 팀에 있는 프로덕트 오너들한테 설명해주고, 자, 이런 거 해야 돼 하고 알려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의사결정권자들을 스테이크홀더라고 하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하고, 특히 IT와 협업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개발을 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시장에 나가도록 하는 거,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가치, 그러니까 이 제품이 여기서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의 가치가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뭔가 레버리지하는 걸 가져가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보면 굉장히 전략에 포커싱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클래식한 뭐 시장 분석, 수학 분석하는 그 전략이랑 조금 결이 다르게
개발해야 될 대상까지 명확하게 해주는 전략. 즉, 프로덕트 비전에 따른 프로덕트 스트래터지? 이런 것들을 세워요. 용어만 너무 어렵죠. 결론은 우리 비전에 맞는 프로덕트 뭐 만들어야 될 때까지 이 사람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행은 직접 안 해요. 누구 시키냐? 프로덕트 팀에 시켜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냐? 프로덕트 오너가 있는 거죠. 각 나오죠. 그래서 멜리사 페리 책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프로덕트 오너로만 일을 하게 되는 게 옳으냐? 스크럼 팀 돌리기 위해서 백로그만 막 하고 생산해내는 게 이 비전을 만드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멜리사 페리의 책에서 하나 더 강조하는 건 이게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서 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프로덕트 매니저의 역할과 프로덕트 오너의 역할이 합쳐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이미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예요. 우리는 이미 프로덕트 매니저와 프로덕트 오너를 구분하지 않아요. 한국의 프로덕트 오너 어떠한지 한번 볼게요. 한국의 프로덕트 오너는 어떠한가? 자, 온라인을 찾아보면 프로덕트 오너가 프로덕트 매니저의 상위 호환이다 부르는 경우 있어요. 그럼 서비스 기획자와 프로젝트 매니저는 동일한 거다. P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비스 기획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틀렸죠. 이 문장 틀렸죠? 근데 그렇게 불러요. 국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명시적으로 드러난 영상이 있는데 이뿅트 네, 국내 이제 대기업 유통사의 직무 소개 영상인데 여기서 보면 우리 프로덕트 오너의 하는 역할은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해야 하는 일들을 선택을 하고요. 가장 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PM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찍은 회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거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문장. 협력자에는 PO가 세운 가설과 목표를 실행해주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PM이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이해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프로그램 매니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 단어 다 낯설겠지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맥락상 프로젝트 매니저는 PO가 있는 프로덕트 팀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비스 기획자의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덕트 매니저가 있는 곳에는 프로그램 매니저 또는 덕트 오너 이렇게 생각하죠. 프로덕트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막 혀 꼬이죠. 자, 우리가 PO는 높은 사람, PM은 낮은 사람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생각되는 거는 국내에서는 보편적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났냐? 그리고 서비스 기획자 얘기하면 진짜 가슴 아프죠. 제가 10년 가까이 서비스 기획자로 일을 해왔는데 지금처럼 서비스 기획자에 대한 이미지가 천차만별로 생각하는 시대가 없어요. PM, PO 막 되게 높은 사람 같고 나중에 서비스 기획자에서 꼭 PM, PO 되어야 되는 것 같고 일 자체는 비슷한데 차이가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되게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되게 선민의식 가진 사람도 있고 되게 복잡한 상태예요. 그래서 서비스 기획자에 대한 비판들이 항상 뭐에서 나오냐면 그림이나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UI 설계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형태로 거의 굳어지면서 오히려 이게 주요한 역할처럼 굳어진 경우도 되게 많죠. 저같이 서비스 기획자였어도 UI 설계를 영혼을 담아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스스로를 UX 기획자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는 UI 배치가 이제 본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많았고 이것 때문에 선배랑 얘기했던 기억도 나요. 저는 이제 UI 설계 감각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이제 주로 이제 복잡한 뒷단 구조를 많이 다루긴 하는데 디자이너 출신이신 분들은 이런 UI 쪽에 굉장히 주특기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요. 문제는 이 기획자들이 폭포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익숙해진 메이커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기획자가 UI를 다 그려오지 않으면 디자이너도 개발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곳도 아직은 많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도기적인 양태까지 나타나는 게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방향성을 정해요.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무슨 프로젝트 해야 된다라고 해서 PRD라는 걸 씁니다. 근데 화면 설계서가 없죠. 그럼 개발자가 개발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밑에 개발자를 또 입사시켜 놓은 양태까지도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지식들을 이제 좀 보셨을 때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우리나라 상황과 해외에서의 실제 그 차이. 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이마를 짚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혼종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회사가 PO로 일하는데 기획자도 뽑는다. 그 회사는 과연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 걸까? 의심이 되죠. 자, 애자일이 아닌데 프로덕트 오너라는 명칭을 쓰면서 화면 설계에서 그릴 사람이 없으니 기획자를 또 데려오는 그런 상황 피해야겠죠.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려면 뭐든지 끔찍한 혼종은 좀 피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회사가 이렇다. 회사 내 HR팀이나 이런 서비스 기획 조직이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때예요. 글로벌 표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죠. 자, 그럼 진짜 한국형 프로덕트 오너 어디서 시작됐냐? 이제 본론인데 25분 지났어요. 말 진짜 많죠. 자, 위의 내용으로 정리해 봤을 때 한국의 프로덕트 오너는 실리콘밸리의 프로덕트 매니저가 하듯이 전략과 방향 설정에 포커싱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백로그를 관리하며 스크럼도 관리해요. 네,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멜리사 페리가 한 말 우리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양이 압도적으로 늘어났어요. 다 해야 되거든요. 뭐 어차피 열심히 일하는 한국이라지만 이렇게 된 정리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걸 좀 역사적 담론으로 좀 해석을 해봤고요. 그 시작에는 쿠팡이 있다. 쿠팡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쿠팡이 있었습니다. 네, 애자일 방법론에 대한 거론은 되게 오래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애자일 방법론을 쿠팡보다도 훨씬 먼저 적용했고 거기 출신 분들도 애자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왜 쿠팡을 태초에 있다라고 했냐면 프로덕트 오너라는 단어는 잘 안 쓰셨어요. 제품 관리자 같이 이제 변경된 한국화된 용어들을 주로 쓰는 형태였고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뭔가 이미지 메이킹이 되고 지금 현재 롤이 퍼지게 된 건 쿠팡의 역할이 되게 커요. 이 쿠팡의 역할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이 국내에서 프로덕트 오너의 역할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접근한 회사는 쿠팡인데 쿠팡이 애자일 방법론을 시작한 건 2012년도예요. 이 엑스피아 스크럼의 형태를 혼합해서 만든 조직을 구성을 했고요. 그때 스크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PO가 있었어요. 그리고 스크럼 마스터 둘 다 있었고요. 초창기에는 이 스크럼 팀을 거의 주도하는 거는 스크럼 마스터였던 것 같아요. 왜냐 여기에 좀 쓰지는 않았지만 이 시기에 수많은 언론 매체나 책자들 같은 데서 이 PO들은 잘 드러나지 않았고 스크럼 마스터가 이 쿠팡의 애자일 문화를 주도한 걸로 많이 주목을 받아요. 네, 그래서 조직 관점에서 되게 많이 활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쿠팡 내에서는 정착을 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사담으로 좀 확인된 내용들은 서비스 기획자들을 많이 영입을 했었는데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왜냐? 전략적인 부분, 비전 달성, 로드맵이라고 하는 부분이 낯선 거죠. 지금의 저처럼. 그래서 낯설어 하니까 그럼 차라리 전략적 비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을 뽑자.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한번 싹 물갈이가 되는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썰이죠. 하지만 그 시기에 거기 있으셨던 분들이 얘기해 주신 거라 신빙성이 되게 높은 썰이고요. 뭐 맥킨지, 뭐 베인, BCG 같은 컨설팅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영입을 했고 그리고 프로덕트 오너가 전략적인 부분에 훨씬 집중하게 됐고요. 그렇지만 이제 고생스러워도 더 많은 부분을 개발자랑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위임을 해서 애자일 정신에 맞는 업무 형태를 갖출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이런 걸 피보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바꿔봤더니 쿠팡이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략적인 걸로 쭉쭉 치고 올라가요. 자, 로켓 배송 나와요. 그리고 쿠팡 막 성장해요. 오픈마켓 쭉쭉 나가요. 이거의 배후에는 이제 우리가 워너비 아마존 출신의 PO 조직, PMPO 조직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미화가 있다라고 이제 어떤 분이 살짝 알려주셨는데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하반기에는 프로덕트 오너를 대대적으로 리크루팅 하게 되고요. 이때 리크루팅 할 때 아예 대놓고 전략 기획자 출신, 전략을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뽑아요. MBA랑 컨설턴트 중심으로 아예 리크루팅을 다니고
그래서 이때 아마존 PM 출신인 사람이 이렇게 가서 PO는 뭐 주도적이다, 전략을 실행한다, 책임과 권한이 있다, 이런 걸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프로덕트 오너의 관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내부적으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실리콘밸리의 방식을 내부에서 특히 기획 조직 내에 잘 안착시킨 거예요. 여기서 식스페이저를 쓰는 방식이라던가 여기서 PRD를 쓴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안착이 되고, 또 여기 구글에서 이제 10X라고 해가지고 10배 이상의 성과를 내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도 들어가고, 속도감 있는 스프린트, 그리고 목적주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퍼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프로덕트 오너라고 부리는 호칭 문화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저는 역사 담론을 주장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직무 조정은 조금씩 있었어요, 내부에서. 초기에 애자일 문화 정책에 힘썼던 스크럼 마스터가 약간 이 롤이 애매해지기 시작했었대요. 이제 스크럼 너무 잘하니까 마스터가 별도로 필요 없어서 TPM이랑 PO로 이제 업무를 나누기도 했는데, TPM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테크니컬한 부분, 그러니까 개발자 출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프로덕트 사이즈가 되게 커지니까 프로덕트 밑에서, 그러니까 프로덕트 오너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아져서 수행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해외에서는 어시스턴트 또는 어소시에이트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해서 주니어 계급을 뽑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프로젝트 매니저나 프로그램 매니저로 프로젝트만 수행할 사람들을 이제 찾아요. 근데 국내에서 이제 쿠팡에서 이 시점에 이런 용어들이 국내에 너무 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퉁쳐서 PM으로 이제 사람을 뽑기 시작하는데, 이걸 프로덕트 매니저로 쓰기 시작해요. 일단 기존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아니니까 PM에서 다른 글씨를 쓰고 싶었겠지만, 프로그램 매니저는 아예 이해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중간적인 과도기 형태로 뽑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한 사람들이 중간중간에는 이제 GPM도 생기고, 이제 프로그램 매니저도 나중에는 이제 결국 뽑죠. 그런데 여기서 PO 밑에 PM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젠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19년쯤에 쿠팡에서는 이제 PM으로 이제 일했던 지인이 이제 있으신데, 그분의 말에 따르면 PO가 이제 정해놓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통과 진행만 하는 역할을 쿠팡의 PM이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형태가 국내에 쫙 퍼져나간 형태가 된 거죠. 근데 하지만 요즘 바뀌었어요, 쿠팡도. 쿠팡이 2022년에 해외 인력 수급을 위해서 프로덕트 오너라는 명칭을 버려요. 그리고 글로벌 표준에 맞게 하는 역할에 맞게 프로덕트 매니저로 변경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국내 인식은 이미 바뀌었지만 우리도 이제 글로벌 표준에 맞게 다시 바뀌어갈 수 있는 과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쿠팡의 역사라고 하면, 이 쿠팡이 어떻게 자기들만의 회사 문화를 만들었을 뿐인데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줬을까요? 쿠팡의 프로덕트 문화와 애자일 조직에 대한 개념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이제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쿠팡 출신의 분들이 도스도 가고요, 어디도 가고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쿠팡에서 힘들게 만든 프로덕트 오너의 문화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더 자세하게 궁금해하고 또 방식들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존 관련된 그런 뭐 유튜브 콘텐츠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은 그 쿠팡 출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향점이랑 정말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도 아마존 그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설명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내가 일을 이렇게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공부가 되더라고요. 일단 쭉쭉 지나가면 이 프로덕트 오너에 대한 부분 다 퍼져나갔고, 개발 조직이라던가 이 기존의 스크럼 마스터 분들도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 쿠팡발 조직 구조, 쿠팡발 프로덕트 오너의 정의가 국내의 네카라쿠베로 쫙 퍼져나갑니다. 물론 네카라쿠베에서 네카 빼고요. 네. 그리고 배민 같은 경우에는 연결고리를 찾아보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자료에도 그렇고 좀 독자적인 애자일 문화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내부에서 PM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쿠팡에서 영향을 받은 야놀자 출신의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영향도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싶어요. 분명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개발자분들도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이런 프로덕트 오너가 퍼져 나간 거에 대해는 뭐 이제 이러한 사람의 이동이 제일 컸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사회적 현상이 이제 따랐던 게 이게 바로 팬데믹이죠. 이 팬데믹이 터지면서 네카라쿠베라고 하는 회사들이 쫙 치고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그 전부터 다들 이제 힘들어지는데 거기만 성장하잖아요. 프로덕트 오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떡상한 거죠. 아, 그럼 다들 도대체 왜 저 회사들만 잘 나가지? 아, 프로덕트 오너가 있구나. 이렇게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뭐 또 여러 가지 문화는 있겠지만, 스타트업의 그 저희 씬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에서, 페북 같은 데서 프로덕트 오너에 대해서 되게 갑자기 붐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저런 직업이 있었어? 아, 나 저거 할래? 하는 그런 문화들이 2020년에 특히 많이 형성이 됐었고요. 여기에 이제 뭐 불을 부은, 뭐 이렇게 기름을 부은 곳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좀 안 좋은 일로 이제 문을 닫은 힙서비 이런 곳에서 프로덕트 오너에 대한 되게 이렇게 환상과 아름다움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 또 그리고 토스에서도 프로덕트 오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또 이제 차후에 좋은 프로덕트 오너들을 뽑기 위해서 이제 오픈 세션을 하거나 이제 대표님이 직접 사내에서도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되게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알리는 기회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일하고 있는 회사와 이런 개념이 다 아직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 프로덕트 오너도 서비스 기획자도 이 구분을 명확히 하거나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과도기의 문제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쿠팡에서 시작되었고, 쿠팡 토스 등 일부 회사를 빼면 아직은 모두가 다 직무명에 있어서 과도기고요. 이름만 가져가거나 슬랙 지라만 도입하거나 프로덕트 팀의 형태만 가져간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정말 중요한 건 앞에 멜린사 페리도 강조했지만,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비전, 전략, 로드맵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틀을 팀 내에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지금 그 부분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 챌린지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솔직히 서비스 기획자로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잘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공부를 더 하게 돼서 이런 글도 쓰게 된 건데, 우리가 예전에 서비스 기획자도 시니어들이 업무 우선순위 정의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약간 그냥 우선순위였어요. 회사에서 뭐 누구 목소리 큰 사람이 화를 낸다거나 그럼 우선순위 높아지거나, 아니면 뭐 상무님의 부인이 오류 신고하면은 그게 1순위 되거나 뭐 이런 식의 우선순위도 많았거든요. 근데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객이나 사용자한테 줄 가치를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짜고 정말 해야 될 것들만 하자라는 의미 있는 개발이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에서 막 일하다 보면 되게 주도적으로 일하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결국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고 좋은 일 하고 싶은 거잖아요. 했을 때 되게 뿌듯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이름 PMPO 섞어 쓰거나 아니면 이 롤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것보다 프로덕트 매니지먼트가 뭔지를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이 밑에 얘기는 거에 대한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인데요. 쿠팡이 뭐 이렇게 했는데도 뭐 적자가 나고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회사는 그럼에도 여전히 가장 성장률 높게 올라가고 있고, 네이버보다도 뭐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가치 전달하는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예요. 이제 각자가 우리 회사들에서 프로덕트 팀 내에서 도대체 어떻게 프로덕트 팀을 운영을 할 것이며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라는 거죠. 이제 이름 갖고 싸울 때가 아니라, 아니면 대충 쿠팡 출신들 말만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가 직접 공부하고 우리가 다시 정의해서 우리의 프로덕트 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름이 프로덕트 오너가 됐든 서비스 기획자가 됐든 프로덕트 매니저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네, 이 글의 핵심은 그래서 이 밑줄 친 이겁니다. 공부하고 또 적용해서 경험을 만들자. 그리고 또 퍼뜨리자. 이거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다시 뭔가 경험이 생기면 계속 공유할 수 있는 도그냥이 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덕트 오너가 왜 미니 CEO지? 라는 질문들을 마구 주시는데, 막 미니 CEO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만 퍼진 건 아니고요. 이게 해외의 VC 중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가,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호로이츠인가? 뭔가 그 유명한 VC 회사에서 먼저 썼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굿 프로덕트 매니저는 프로덕트의 CEO와 같다. 뭐 이런 문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튀어나와서 미니 CEO라는 단어까지 간 거래요. 근데 이거의 뜻은 우리가 원래 CEO의 근본적인 형태 있죠. 우리나라에 그냥 이렇게 뭐 밑에서부터 착착착착 올라가가지고 이제 당신은 CEO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하는 CEO도 말고, 갑자기 뭐 회장님 아들이라서 CEO가 되는 거 그것도 말고, 진짜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CEO는 원래 회사 전체에 진짜 비전, 우리는 앞으로 이런 멋진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동기부여 막 해주고 이런 것들 되게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CEO.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팀원들에게 비전을 막 불어넣어주고 일하고 싶게 만들어주고 의견을 수렴하고 막 으쌰으쌰 하는, 진짜 서구식 그 CEO의 그런 아주 이상적인 역할에서 CEO라고 한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만들 거야, 뭐 내가 개발은 못하지만 하고 싶은 거 다 말해야지, 이러는 CEO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뭐 정확히 프로덕트 매니저는 아니었고 디자인 헤드 출신이시긴 한데, 이분이 줄리주오라고 하는 그 되게 유명하신, 미디엄에서 굉장히 많은 팔로우를 거느리고 계신 이분이 쓴 책 팀장의 탄생에서 이 개인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매니저란, CEO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 해외에는 팀장이란 단어 없어요. 일단 생긴 것부터 이상하지 않아요? 팀은 영어고 장은 한자예요. 이상하죠? 그냥 매니저가 팀장입니다, 굳이 따지면. 근데 관리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쓰잖아요. 그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부분, 지향하는 부분을 읽어보면, 이래서 대충 미니 CEO라고 하는구나 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CEO처럼 무소불위의 권리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 첫 번째 글, 가장 헤비하고 인기 좋은 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거 읽는 데만 42분 걸렸네요. 말이 많은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길지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로 만나본 저는 지금까지 도그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